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단의 진리 검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주관의 위험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자기의식 안에서 진리가 검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기의식이 진리의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식의 확실성, 자기의식의 명증성은 때로 오류로 드러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진리란 판단과 대상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명제의 의미는 명제의 검증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타르스키는 눈이 희다는 것은 오로지 눈이 실제로 힐 경우에만 참이다 이렇게 의미론적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대응설이란 명제와 그 명제에 상응하는 객관적 사태가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데, 눈이 희다라고 하는 이 인용부호는 실제로 눈이 힐 때만 참이다라는 거죠.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지닙니다. 어떤 판단이나 명제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이 주장은 약간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 정의를 갖다가 조금 분명하게 이것을 갖다가 변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에서 이걸 갖다 이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단은 말 그대로 참과 거짓을 갖다가 구별하는 진리 검증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이다라는 얘기, true라고 하는 거는 리얼리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그 솔루션, 즉 이제 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일 수도 있고 해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는 판별식을 해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진리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판단은 진리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시금석이란 우리가 황금인지 돌인지를 구별하듯이 판단이란 진리를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주의 진리 검증. 칸트 선엄 철학의 핵심은 아프리오란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오란 종합 판단 역시 판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반드시 진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범주가 인식 확장에 기여하는 것은 범주가 진리 검증을 실제로 통과할 때만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자기의식 안에서 진리가 검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기의식이 진리의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범주는 진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범주는 진리 성립에 있어서 형식적 가능 조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주가 진리가 되는 것은 범주가 적용되는 대상들 전체에서 그 적합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범주는 우리 지성 안에 있는 종합 뜻하고, 명제는 판단 안에 있는 종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범주는 판단 안에서 항상
규정하는 수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주에 적합한 사용이 항상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범주의 진리 검증입니다. 자, 이론의 힘은 예측하는 데 있다. 알은 예측하기 위함이다. 자연과학에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입증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반박될 수도 있습니다. 가설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공적으로 검증해서 그것이 공적 검증을 통과하는지 공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통과한 가설은 진리의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가설은 거짓된 것으로서 폐지되고 반박된다는 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제기한 주관적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과학에 있어서 발견의 주관적인 맥락은 반드시 공적 검증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공적인 검증을 통과할 때 한해서만 이론은 진리의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진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론은 어느 누군가 생각했던 주관적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과 이론은 진리 검증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고 우리는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이외에도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 있다라는 칸트의 주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 판단은 항상 참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one value, 일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석 판단은 왜 항상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는 그 직관의 자명성 때문에 항상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직관의 자명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정의의 엄격성 때문에 항상 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은 세 변과 세 각으로 되어 있고 두 변을 더한 게 한 변보다 크고 세 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삼각형의 정의가 삼각형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종합 판단은 항상 참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때는 참이고 어떤 때는 거짓입니다. 그럼 어떤 때 참이고 어떤 때 거짓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종합 판단은 반드시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명제의 진리값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석 판단이 경험에 의존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종합 판단의 진리 검증은 반드시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판단은 진리의 기준이 경험과의 검증을 통과할 때 한해서만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경험에 있지 않은 것은 분석 판단이지만 종합 판단은 진리 검증에 반드시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분석 판단은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집니다. 모순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 판단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는 것은 항상 거짓입니다. 삼각형이 세 변과 세 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항상 거짓입니다.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증명에 속합니다. 필연의 부정은 자기 모순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전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 전제가 항상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귀류법의 특징입니다. 종합 판단은 부정하면 사태를 정반대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독일은 패했으니까. 한국 축구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을 2대0으로 이겨서 16강에 진출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거짓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독일을 갖다가 3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변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검증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대상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판단과 대상의, 엄격히 말하면 판단과 대상의 객관적 사태가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퀴드 유리스, 권리 싸움의 문제. 임마누엘 칸트는 분석 판단도 아니고, 칸트에 따르면 이제 모든 분석 판단은 인식을 확장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 판단, 이것은 진리 내지 인식을 확장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이외에도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 세세하게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단은 경험에서 유래하지 않은 것을 통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가장 핵심적인 물음은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지는 B's Erfahrung Maker식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가, 요거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칸트는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의 가능성을 통해서 수학과 자연과학의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철학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가 제시한 물음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고 현재도 싸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철학사에 있어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 이것이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뭐 철학사의 영원한 테마니까 이것은 뭐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또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을 갖다 인정하는 칸트에 비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 경험론은 항상 그 타당성을 두고 권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칸트의 선엄 철학에 있어서 연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자, 칸트에 따르면 수학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직관 안에서 개념을 구성합니다. 수학은 연역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아프리오리한 분석 판단이 아니라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수학은 현대 수학에 의해서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칸트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실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상대성 이론과 위상기하학은 칸트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갖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순수 추상적인 공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전혀 없는 공률이 0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플러스로 있든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마이너스로 형성되든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0으로 형성되든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칸트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전혀 없는 순수 추상적인 공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 위상기하학과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바로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자론은 칸트의 인과 개념을 비판합니다. 칸트는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필연적으로 종속한다. 이렇게 순수 지성의 근본 원칙, 관계에서 인과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칸트가 말하는 인과 개념은 명제의 형태로 제시된 건 아닙니다. 순수 지성의 근본 원칙에 있어서 인과란 자연현상의 합법칙성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프롤레고멘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의 인과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영역 전체에서 그 타당성이 확인돼야 되는데 우리는 양자 현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의 인과 개념은 양자 현상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인과 개념,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른다는 칸트의 이런 인과 개념은 수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분석 판단을 필연 판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종합 판단을 사실 판단 내지 우연 판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연 판단은 항상 참의 진리값을 지닙니다. 우연 판단 내지 사실 판단은 참 아니면 거짓의 진리값을 지닙니다. 판단과 대상이 일치하면 참이고 판단과 대상이 일치 않으면 거짓입니다. 논리와 수학은 분석 판단 내지 필연 판단에 속한다라는 것이 라이프니츠하고 현대수학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논리와 수학은 경험에 기초해서 성립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논리와 수학을 제외하고 경험에 관한 판단은 참 아니면 거짓,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지닙니다. 경험은 필연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필연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경험과 관계하고 있고 수학이나 논리는 경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학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를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경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오류 내지 거짓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내가 우주상수를 가정한 데 있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항상 검증해야 합니다. 진리 검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적인 문맥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검증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사태의 그러그러함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나콘다가 직접 새끼를 낳기에 우리는 아나콘다가 직접 새끼를 낳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사태의 그러그러함을 따르는 데 기초합니다. 판단은 항상 진리 검증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야만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판단을 검증하는 척도지 우리의 판단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척도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하라. 검증할 수 없을 때까지 검증해 봐야 되는 것. 이런 태도가 진리 검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검증주의는 모든 명제는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증주의의 판검증 요구가 검증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반증주의는 모든 진리는 반증에 견디는 한에서만 잠정적으로 진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 교체는 제기된 현상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패러다임이 그렇지 못한 패러다임을 대체해 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류 가능성이란 우리의 판단과 진리 주장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니체는 진리는 비판받기를 원하지 결코 독단화되거나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적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 포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의 교체를 통해서 진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것, 아니 진리에 대한 인간의 파악이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자기의식 안에서 진리가 검증된다라고 말해야 됐지 자기의식이 진리의 근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식 안에서 진리가 검증되는 것을 마치 자기의식이 진리의 보증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범주는 우리 지성 안에 있는 형식적 종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범주는 우리 지성 안에 있는 종합이지 진리의 보증이 절대 아닙니다. 범주는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의 적합성이 반드시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판단이 오류로부터 면책특권을 갖다 부여받지 못한 것처럼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범주 역시 오류로부터 면책특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의 부적합한 사용과 범주의 적합한 사용을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주의 규정 역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범주가 진리의 보증이다. 이렇게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시 범주는
불변하는 인간의 사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생성을 통해서 변화,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